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우리는 가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거야? 하고 자책할 때가 있죠. 인생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결코 쉽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게 있죠. 세상은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삶도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허접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죠. 잘났든 못났든 다 같이 죽음으로 가는 도중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는 데서 우리가 마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은 43년간 한 살 아기부터 85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면 이들을 치료해온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며 한 딸아이의 엄마인 저자 한성희 씨가 40살의 성장통을 겪고 있을 딸에게 엄마로서 정신분석가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틈틈이 편지로 써서 엮은 벌써 40이 된 딸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한 권을 읽으면서 유난히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한데요. 딸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자 위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의 비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뼈아픈 실수, 그럼에도 누군가 미워서 견딜 수 없다면 누가 말해도 재밌게 사는 게 최고인데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 내 나이가 좋은 이유 그리고 어쩌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힘을 빼라는. 그럼 지금부터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저자 한성희, 레이븐에서 편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참 좋다. 얼마 전에 내가 그랬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20대의 젊음은 좋지만 그 시절의 혼란과 방황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고. 나도 마찬가지란다. 나 또한 과거의 어느 시절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 특히 매일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던 30대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해. 20살 때는 40, 50대를 바라보며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 오히려 젊은 시절을 힘들고 벅차게 기억한다는 사실이 말이야. 너는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칠순을 앞둔 이 나이가 참 좋다. 이제야 다시 찾은 자유가 감사해. 꼭 챙겨야 할 사람도 없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화급한 일도 적어. 주말이면 아무 때나 일어나 대충 한 끼 때워도 되는 요즘. 내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요리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요즘. 그 고요와 평화가 참으로 좋구나.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 조물주는 신기하게도 나이마다 다른 즐거움의 목록을 준비해 놓았나 봐. 20, 30대에 관심을 끌던 일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대신 흥미를 끄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 얼마 전 만난 친구는 요즘 영어회화 공부에 푹 빠졌다고 하더구나.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60대인데 하나같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어. 젊은 시절이었다면 자신만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에 금세 그만뒀을 텐데 나이가 드니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소통의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해. 시험을 앞두고 닥달하듯 하는 공부도 아니고 서툴고 느린 자신도 충분히 기다려줄 만큼 시간도 넉넉하니 이제야 비로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도 했어. 한창 바빴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재미다. 작가이자 경영 철학자인 찰스 핸디와 그 이브인 엘리자베스 핸디는 친구의 60번째 생일 파티에 갔다가 요즘 60대는 옛날 60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대. 그들에게 60대는 아이들도 다 크고 돈도 벌어놓았고 그리 바쁘지도 않은 일종의 자유시간이거든. 그날의 인상적인 경험 이후 핸디 부부는 요즘 60대의 초상을 그려보겠다고 마음먹은 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60대 여성 29명을 선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의 젊음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대.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나이를 이유로 나태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행복을 쟁취나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질국의 삶 속에서 이제 비로소 온전히 행복을 느낀다고 고백했다지. 나는 그녀들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해. 나이가 주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아닐는지. 그런데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행 가운데서 피어난다. 사람들은 모두 불행을 두려워하고 행복해지기만을 바라지.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녀. 불행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행복이 있다면 불행도 있기 마련이야. 그래서 기쁘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슬프다고 마냥 울고 있을 일도 아니지. 노철학자 김영석 교수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고백한 바 있어. 그는 100세를 살고 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라며 그 이후로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지. 여러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고루 보고 나서야 제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젊어서는 성공하길 간절히 원했고 인정받으면 날아갈 듯이 기뻤어. 하지만 성공과 인정에는 그림자처럼 시기와 질투가 붙어 다녔으니 마냥 좋은 일만도 아니었지. 반대로 좌절과 시련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선 경험은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했어. 그러고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아. 좋은 일 속에 나쁜 요소가 있었고 나쁜 일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었으니 말이야. 다만 그 일에 대한 나의 해석이 크게 다를 뿐이었지. 그걸 알고 나니 나에게 닥친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었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머지않아 나쁜 일도 오겠지만 그럴수록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되었지. 그러고 보면 온전한 행복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구나. 나는 자유롭고 재미있고 행복을 느끼는 지금의 나이가 참 좋다.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 있어. 나와 친분이 있는 한 작가는 어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창작 에세이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강 신청을 했다. 강의 첫날 8명의 수강생들은 제각각 자기소개와 이 강좌를 듣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지. 그녀는 2가지가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 첫째, 수강생의 연령대가 모두 60대라는 점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그냥 한번 드러나보자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야. 그들은 겉보기엔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대. 그러나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지 뭐야. 누구에게나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를 정도로 힘겨운 구간이 인생에 하나쯤은 다 있었던 거야. 하루아침에 배우자를 잃었거나 한쪽 눈을 잃게 된 사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무모한 자신감에 시작한 사업이 망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일 등 결국 수강생들의 고백을 요약하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겨둔 아픔이 한 가지씩은 있으며 겉보기와 다르게 내적으로 완벽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였대. 이것이 가감없이 바라보는 삶의 진짜 모습일지도 몰라. 완벽한 인생, 완벽한 행복은 없어.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지금보다는 덜 소망하며 살게 된다. 현재의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지금 이 삶도 나쁘지 않으며 지금보다 조금 여유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느끼게 돼. 여기서 인생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덜 소망하면 더 오는 것. 이것이 또한 인생이기 때문이란다.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도 있어.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완벽한 인생, 완전한 행복을 꿈꾼다. 더 나아가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조금 더 잘하면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지. 또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옳고 선하다고 느껴. 세상은 안전하고 자신의 인생에는 성공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 기대하지. 그러나 삶은 결코 그렇게 굴러가지는 않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곤 하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질병과 사고 등 불행이 찾아올 수 있어.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이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로 다퉈서 끝내 연락을 못하는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평생 다닐 거라고 생각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하지. 돈을 더 많이 벌면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그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 세상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치고 말아.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란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지. 또한 세상에 관한 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한층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단다. 세상은 비록 부조리하고 불합리하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과 악,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는 복잡한 존재라고 인정하게 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여준 세상과 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된단다.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잘못을 떠올리며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지. 어려운 세상살이를 이제까지 잘 해쳐온 스스로에 대해서도 대견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간단다. 분명 세월은 우리에게 선물을 줘. 젊어서는 그것이 행복을 쟁취할 기회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아니었어. 세월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하지. 여러 경험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고쳐야 할 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을 뿐 살아온 족적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야. 딸아,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정말 좋구나. 왜 지나온 삶에 후회가 없겠니? 하지만 그조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한 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단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인생에 긍지를 가지게 됐어. 그러고 나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더구나. 너에게도 언젠가 이런 평화로움이 깃들 거라 믿는다. 지금 내 삶을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산다면, 나이 들수록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줄게. 나이 들수록 나빠지는 게 많다. 우선 건강이야. 언젠가부터 눈앞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체력도 떨어지지. 한창 일이 바쁠 땐 잠을 줄이면 됐지만 이젠 잠을 줄이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기억력도 나빠진다. 단어가 명료하게 떠오르지 않아. 그게 뭐지? 그거 있잖아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되지. 외모도 달라져. 늘어나는 주름과 흰머리를 볼 때마다 내 나이를 실감하게 되지.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가. 젊은 날의 힘과 열정, 풋풋함과 아름다움을 거두어가지. 나이 듦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은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이지.
그러나 반드시 읽기만 하는 것은 아니야. 세월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젊은 시절엔 알기 어려울 거야. 우선 어른이 되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지. 그리고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에는 수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론 후퇴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단다.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꿈이 한낱 꿈이었음을 자각하게 된단다. 어렸을 적 꿈꿔온 인생 궤도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와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후회와 한탄에만 머물지 않지.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꿈을 재조정하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꿈의 세계에서 내려와 현실에 발을 딛는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공간과 탄력이 자라나게 되지. 또 타인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된단다. 이제는 갈등이 생겨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날선 감정이 수그러들고 어느 순간 별일 아니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타협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는 깨끗이 포기할 줄도 알게 된단다. 내가 그렇듯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 줘야 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지.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크게 마음 쓰지 않아. 그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야. 나이가 들면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져. 단점도 많고 한계도 가진 나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실패와 좌절도 생유계적으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게 된단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게 되는 거야.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이 많아진다. 인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지. 이 세상에서 아주 잠시 살다 갈 뿐이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데에 감사하게 된단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대하는 법을 알려줄게. 따라. 나이 들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깨끗이 단념할 줄 알기 때문이야. 대신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에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결심해서이지. 사실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자주유지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별로 많지 않아. 그런데도 슈퍼 히어로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삶이 괴로워진다.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 그래야 후회와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하면서 타인과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의 마음이야. 우리는 은근히 타인이 나처럼 느끼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믿음에서 나오지.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야.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삶의 역사를 써온 사람들이지. 당연히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리 없어. 더 나아가 내 느낌과 생각과 행동 역시 정답이 아니야.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프레임일 뿐이야. 당연히 타인에게 같은 프레임을 강요할 권리는 없어. 그리고 갈등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격화되지 않는다. 거기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증폭되는 것이 바로 갈등이야. 그런데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통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열리게 된단다. 진정한 이해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야. 의사가 되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이것이다. 선생님, 제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은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나도 모른다야. 그때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아마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란 보장은 없어. 경험으로 보면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진료실을 찾는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야. 오히려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후회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과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정말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보통의 경우라면 아닐 가능성이 크지. 그런데도 그때 뭐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뭐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문제를 과거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그것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지. 그러니 만약 게을러서 문제라면 내가 왜 게을러졌을까를 따지기보다 내일부터 7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편이 훨씬 낫다. 소심한 성격이 문제라면 유전자 탓, 부모 탓을 하기보다 자극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야.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곱씹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자. 비록 후회스러울지라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에 이른 거야. 따뜻한 마음으로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하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세 번째는 바로 인생 그 자체야.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부모나 나라를 고를 수도 없어. 이뿐만이 아니다. 언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을지 모르고 갑자기 죽음이 덮쳐 순식간에 모든 것을 걷어갈지 몰라.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져 살다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떠나잖아.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무력하고 인생은 참 허망하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임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어. 쓸데없는 걱정과 집착을 거두고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돈, 명예, 권력, 달콤하고 중독적이야. 그러나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지키는데 혈안이 될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 하나 없고 나의 죽음을 슬퍼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그렇다면 내일 당장 죽더라도 끝내 지키고 싶은 가치와 태도는 뭘까? 이 질문으로부터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탄생하지. 따라,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들어봤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로 공자가 남긴 말이야.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수험생 시절에 이 말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구나. 대입을 앞두고 불안과 걱정에 극에 달했을 때 한 선생님이 이 말을 전했다지. 그때 그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능날 아플 수 있고 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뿐이었어. 그러고 나니 잡생각과 걱정이 사라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
인생사도 마찬가지란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 어쩔 수 없는 타인의 마음, 과거 일, 세상사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거두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단다. 그러니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어쩌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유쾌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지도 몰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하는 억울함이 든다면 제가 하는 일이요?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있죠.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해요. 계속해야죠. 단 하루,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부모님, 한시도 쉬지 않고 사고치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 삶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화가 날 때, 왜 나만 혼자 다 짊어져야 하지? 하는 부당함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됐던 그 시절, 문득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과제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나 하나만 잘 돌봐도 괜찮았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게 된 거야. 생각해보면 도움을 바라는 후배들,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 떼를 부리는 아이, 세상 일에 점차 힘이 붙여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노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었어. 이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기꺼이 그들을 돕는 게 맞지. 한마디로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적극적으로 태워 함께 항해해야 하는 시점이 이른 거지. 그러므로 내 배 위에 함부로 타지 말라고 그들을 다그칠 게 아니라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할 때였어.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자질구레한 일들과 원치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전보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마음을 고쳐먹으니 온갖 숙제 같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억울함도 누그러지더구나. 가장 힘들지만 가장 행복하기도 한 40살의 강을 건너는 법을 말해줄까? 나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인생의 상수로 여기게 되더구나. 그래서인지 오히려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참으로 감사하단다.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런 담력은 온갖 책임과 의무에 휩쓸려 살았던 3, 40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길러진 것이 아닐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터졌던 그 시절. 그래서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동시에 존재했고 너무 힘들었지만 또한 너무도 행복했던 그 시절. 그때야말로 삶의 스펙트럼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인생이 가장 풍성했던 시절임을 이제 알았어. 그러니 딸아, 힘들어도 네가 지금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밥벌이가 어떻게 즐겁기만 할까. 선택권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그 안에 가득하지. 하지만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즐거움과 행복도 그런 지난한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야. 그래서 어느 날은 날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 라는 친정엄마의 카톡 메시지가 괜히 코끝이 찡해지고 어느 날은 회사 동료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졸린 눈을 비비며 나를 안아주는 아이 덕분에 힘을 내고 어느 날은 벼르고 벼르던 여행을 드디어 떠난다는 생각으로 버텨낸다. 삶은 복잡다단하고 우리의 삶도 쓰고 달고 시고 맵지. 40살이 되면 그처럼 삶이 주는 모든 맛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해. 온갖 책임과 의무 속에도 행복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
또 하나, 그 시절도 언젠간 지나간다. 네 인생의 배에 올라타 이것저것 요구하던 그들도 조금만 있으면 배에서 내려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지. 그러니 모든 역할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애쓰지 말고 나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버텨주기를.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책임과 의무는 결코 너를 무너뜨리지 못해. 오히려 너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지. 너는 현재 너를 잃어버린 것 같겠지만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야.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배에 당당한 선장이 되렴. 넓은 가슴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어른이 되렴. 그 시절이 지나면 더 멋지게 성장한 너를 만나게 될 테니까 말이야. 너가 자꾸만 화가 나는 진짜 이유. 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 기억나는구나. 그날 너는 꽃다발을 한가득 안고 정든 친구들, 선생님과 사진을 찍으며 기뻐했지. 그런 너를 뒤에서 지켜보는 내 심정도 생생하다. 너는 소원할지 몰라도 그날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자유로움이었어. 이제 엄마 노릇은 일단락됐다.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은 대충 끝났다 하는 데서 오는 해방감이었지. 지금 돌이켜보면 3, 40대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결혼과 더불어 한순간에 몰아치듯 다가온 아내, 엄마, 며느리 역할에 허둥대던 때가 있었지. 이제 조금 그것들에 익숙해졌나 싶을 무렵에 병원에서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더구나. 중간 관리자가 되어보니 해야 할 일들이 쏟아졌고 내 집 마련에 육아며 부모님 문제까지 신경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 그나마 너가 잘 크나 싶으면 새로운 엄마 역할이 등장하더라. 사춘기 전까지 제잘제잘 말도 잘하던 내가 갑자기 방문을 콱 닫을 땐 가슴이 철렁했어. 너가 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때마다 나 역시 새로운 엄마 노릇을 익혀야 했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역할들이 끝도 없이 쏟아지던 그 시절. 어떨 땐 솔직히 도망가고 싶기도 했어. 그래도 어찌어찌 버티며 그 시간을 통과해왔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니야. 무엇이 펼쳐질지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해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만약 결혼 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나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몰랐기에 용감했고 우매했지만 열심히 달려왔단다. 그 삶의 후회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있지. 무작정 참고 버티면서 내 입장을 똑똑하게 설명하지 못한 거야. 내 마음의 상태를 허심탄회하게 보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게 아쉬워. 나는 감내하며 그 시절을 잘 넘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 참고 견디는 동안 마음속을 부는 어떻게든 날아갈 곳을 찾고 있었지. 퇴근 후 엉망인 집안을 보면 당연히 화가 났어. 그때 나는 화를 억누르며 겨우 집안일을 했는데 너는 귀신같이 내가 기분이 상한 걸 알아차리더라. 차라리 너에게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힘든지 네가 조금만 정리해놔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다라면 어땠을까? 내 아빠에게도 마찬가지였어. 그 시절에는 육아와 가사의 짐이 여자에게 훨씬 많이 지워졌거든. 그때 네 아빠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고 참았던 화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곤 했어. 양말을 뒤집어 놓았다거나 설거지거리가 쌓여있다든가 하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울분이 표출됐던 거야. 만약 그때 내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똑똑하게 표현했더라면 어땠을까? 문제는 훨씬 쉽고 부드럽게 풀렸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네가 화가 날 때 그것을 현명하게 푸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마아는 온갖 책임과 역할이 쏟아지는 나이야. 그에 따라 억울함, 분노, 화 같은 감정도 물밀듯이 몰려오지. 이때 분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스트레스로 몸이 아프거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거나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만 낭비할 수 있어. 화를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 40살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지. 화를 잘 참는 법이 아니라 현명하게 내는 법부터 익혀야 해. 흔히 분노는 위험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분노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야.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해오거나 부당하게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거나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공격한단다.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분노, 즉 공격성이야. 그런데 무작정 화를 억누르면 큰 병이 나고 만다. 단지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라 몸도 아파. 옛 어머니들이 자주 앓았던 화병이 바로 그거야. 화병의 원인은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무심한 남편에게만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란다. 억울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쌓이고 쌓여 화병이 나지. 분노를 억압하면 당장 얼굴을 붉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공격은 방향을 바꿔 나 자신을 겨누게 된단다. 그러니 무조건 참는 것은 능사가 아니야. 화를 내면 왠지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꼬일 것 같아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왜냐하면 분노를 잘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화를 잘 내는 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해. 이때 중요한 것은 적당히와 적절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화를 내는 것일까? 상대방을 찌르고 싶은 분노가 결국 나를 파괴하기까지. 화를 낼 때는 상대의 이슈, 방법이 적절해야 해. 즉, 나를 화나게 만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화를 내되 그 수단은 반드시 대화여야만 해. 물론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이 모든 걸 고려할 정도의 이성이 있을 리 없지. 일단 확 내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반사적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해. 심호흡을 깊게 하거나 아예 생각을 멈추거나 그래도 안 되면 그 자리를 뜨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물건을 집어던질 수도 있어. 화를 낼 때 상대를 잘못 고르는 경우도 많아. 엄한 사람에게 애꿎은 화풀이를 하는데 주로 자기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을 고른다. 에그, 치사하고 찌질한 방식 같아 보이지만 흔히 저지르는 실수야.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까칠하게 굴고 아이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 혼을 낸다.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분노는 약한 상대에게 표출되지. 그러고 나면 후회와 함께 부끄러움이 몰려오잖니. 그러므로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분노 관리를 잘해둘 필요가 있어. 언뜻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화해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사소한 일에 갑자기 욱할 때, 웃자고 한 농담인데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잖아. 상대방이 내 열등감과 트라우마 등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건드린 경우지. 이때 상처를 봉합하지 않으면 엉뚱한 화풀이를 계속하게 돼서 현재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 눈앞의 사건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만약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면 정신건강의학 진료를 받는 것이 좋아. 충동성의 원인과 진단이 다양하므로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는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분노 표출을 교묘하게 하는 케이스야. 즉, 수동 공격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지. 그들은 뒤에 숨어서 자신을 화나게 만든 상대방이 난처해지도록 일을 꾸미는데, 이럴 때면 처리가 시급한 일을 일부러 느릿느릿하거나 일이 아예 안 되도록 손 하나 까딱하지 않거나 뒤에서 그에 대한 험담을 몰래 퍼뜨리는 식이지. 하지만 이럴 경우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마저도 난처해질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을 아프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 어르신들 중에는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는 심보로 아이고, 오래 살아서 너를 힘들게 한다. 얼른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자기 탓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을 돌려 표현하는 것이야. 남편에게 분노를 품은 한 여성은 건강검진에서 중대한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병원에 가기를 한사코 미룬다. 남편은 빨리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꾸물거리는 거야. 그녀는 내가 병에 걸린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온몸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럴수록 위험해지는 것은 바로 본인이지. 병에 걸렸고 병을 고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것 또한 그녀 자신이기 때문이야. 화가 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4가지가 있어.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화를 낼까 싶지만 인간은 그런 동물이야. 화가 나면 눈앞에 뵈는 게 없어진다. 철학가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어. 인간은 호텔을 건축하고 만을 준설하는 등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루어내면서도 기본적인 심리적 매듭 몇 개로 그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우라가 침일 때면 문명의 이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일평생 이룬 업적도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더 큰 일은 화를 표출했는데도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지 않는 데 있어. 은밀하고 수동적인 분노는 상대로 하여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하지. 뭔가 껄끄럽고 불편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야.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난처해지기를 바랐다면 속이 목적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는 동안 소중한 내 시간과 에너지 역시 사라지고 말잖니. 더군다나 상대방이 그래도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가 난처해질 때마다 관계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화가 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면서도 관계를 망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우선 화가 끓어오르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 게 나아. 화가 나면 뇌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지. 심장이 쿵쿵대고 호흡도 가빠져. 그럴 때는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해.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게 하면서 화난 뇌를 이성으로 부드러워하는 거야. 화가 금세 가라앉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지. 조금 안정되면 이게 정말 화날 만한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서 5, 60%의 경우는 화가 풀려. 알고 보면 화내지 않고 둬도 그냥 지나갈 일, 우연히 벌어진 일,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지. 그럼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는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한 일인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야. 그날따라 내 컨디션이 별로였을 수도 있고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럴 때는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내 컨디션 회복에 힘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일 수 있어.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정리해봐. 대화로 푸는 게 원칙이야. 함부로 화를 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사건과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아. 주어는 나로 하고 원하는 바는 확실히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분리수거는 안 돼 있고 당신이 게임만 하고 있어서 속상했어. 오늘은 야근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빨리 씻고 자고 싶었거든. 다음에는 꼭 정해진 날에 분리수거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 말도 따발종처럼 연달아 내뱉지 말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며 하나씩 던지는 게 좋아. 그러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뿐해질 거야. 웬만하면 상대도 그 말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다만 상대방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야 해. 그에게도 자기만의 영역이 있으므로 존중해줘야 하지. 화가 치미는 문제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야. 화에 휘둘리면 무력감이 든다. 반대로 화를 적절히 다루면 유능감을 얻게 되지. 그리고 유능감은 스스로를 더욱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줘. 딸아, 어쩌면 네가 자꾸만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지도 몰라. 즉, 화나게 하는 사건을 그냥 모른 척 억눌렀거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너 자신에게 더 화가 나는 것일 수도 있어. 이처럼 개선을 위한 힘으로 분노를 전환하지 못하면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마련이지. 그래서 화를 제대로 다루는 일이 중요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화날 일이 얼마나 많겠니? 그럴 때는 부디 마음을 대범하게 가져라. 너는 충분히 화를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화난다고 무조건 참지 말고 함부로 지르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똑똑하게 얻어낼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 누가 뭐래도 재밌게 사는 게 최고야. 나는 20년 넘게 첼로를 배우고 있어. 가끔 지인들과 조촐한 연주회도 열지. 독주도 하고 사중주도 해. 이런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내가 첼로를 어마어마하게 잘 걸 거라고 기대하지. 하지만 내 실력은 20년 세월을 들먹이기에 부끄러운 수준이야. 아직도 서툰태견하고 실력은 보잘것없지. 나는 첼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짝사랑이거든. 비록 아버지의 반대로 음악가의 길은 포기했지만 음악에 대한 관심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 그래서 40 넘어 생활이 안정되자 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지. 하지만 일과 레슨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어. 선생님이 내준 그 짧은 숙제를 하기도 버거웠어. 게다가 학회 일정 등 생활이 바빠지면 몇 달이고 레슨을 못 받기도 했어. 그러다 보니 영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 첼로를 배운답시고 돈 들여 첼로를 사놓고는 정작 연습을 하는 둥 마는 둥 한 거야. 그래도 나는 첼로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레슨을 받는 짧은 시간이나마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사라졌어. 첼로를 연주하고 있으면 일하느라 소진된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느낌이 들었지. 첼로가 내는 음에 집중하는 동안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첼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 자체가 나에게는 명상 같은 효과를 주었어.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지. 또 첼로 연주는 일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었어. 가끔이지만 좋은 소리가 날 때, 오랫동안 연습한 곡을 실수 없이 연주했을 때,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과 합이 잘 맞았을 때 쾌감을 느끼곤 했단다. 저녁 무렵 아름다운 석양을 보았을 때나 손잡고 사이좋게 걸어가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느낌과 비슷해. 아름다움을 느낄 때 오는 쾌감은 일상의 찌든 마음을 정화해주지. 그뿐만이 아니다. 첼로를 배우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내게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전해주었어. 그 중에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처럼 음악을 좋아해서 찾아온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더 많았단다. 그리고 나이대도 참 다양했어. 그처럼 나이와 분야를 막론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엿보는 기회를 얻었단다. 병원에만 머물렀었다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지 몰랐을 거야. 그런 즐거움 때문에 나는 여전히 첼로를 배우고 있어. 연습을 많이 해서 몇 곡을 연주해내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야. 레슨만 빠지지 말자. 여력이 되면 하루에 딱 15분만 연습하자. 이 정도가 첼로를 배우는 내 원칙이야. 잘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한다가 내 목표지.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좌절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으며 첼로 연주에서 오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단다. 잘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해. 두말할 필요 없이 취미는 생활의 활력소야. 취미는 철저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상이야. 직장일이든 인간관계든 혼자 힘으로는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잖아.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생각지 못한 불협화음이 발목을 잡는 것도 예산일이야. 하지만 취미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누릴 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선사한다. 운동을 할 때 땀방울을 흘리며 느끼는 성취감. 춤 연습을 하다가 동작의 짜임이 맞아 떨어졌을 때의 뿌듯함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 못지않아. 또 취미는 굳이 잘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 즉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사업, 장사는 잘해야지. 잘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길 정도는 돼야 한다는 뜻이야. 그래야 돈도 벌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취미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야. 그저 좋아서 즐겁자고 하는 일이지.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받은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돼.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함으로써 새롭게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어. 취미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 하지만 막상 나이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갖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어떤 이들은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취미 생활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 극장 가서 영화 본 게 언젠지도 까마득한데 취미 생활을 할 정신이 있겠어? 충분히 이해해. 취미 생활을 할 여유가 있으면 잠이라도 푹 자는 게 소원일 수 있어.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취미 생활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 쳇바퀴 같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 취미생활은 그 적절한 대안이 되어주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선뜻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 그들은 자신이 초보자인 것을 부끄러워해. 거기에는 취미도 경쟁하듯 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어서 그래. 이왕 하는 거 장비도 괜찮은 걸로 준비하고 탁월한 선생님에게 배워 실력을 쑥쑥 키우려고 하지. 취미도 일처럼 잘해내고 싶어하는 거야.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고 있어.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취미마저도 잘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잘해야만 하는 일은 직업 하나로 좋게. 나머지는 좋아하는 만큼 즐기면 되는 거야.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면 그러한 대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가능한 만큼 누리면 되는 거야. 비교와 경쟁,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벗어나 내가 재밌고 즐거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누리겠다고 마음먹는 것. 큰 목표는 멀찌감치 세워놓고 되는 대로 조금씩 해나가기. 이것이 내가 20년 넘게 취미생활을 이어온 비결이야.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뿐이지.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즐거움 그 자체야.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는 그 안에서 공주왕자 놀이도 하고 살림놀이도 하고 전쟁놀이도 하지. 세상의 축소판 같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고 갈등을 경험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놀이에 몰입한다. 내일 이 놀이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어제보다 잘하고 있나?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미에 자신을 100% 열어놓고 있어. 어른에게는 취미가 아이들의 놀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취미는 현실의 나를 잠시 있게 하고 이행 공간으로 나를 데려다 줘. 이행 공간은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는 가상의 공간이야.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현실에 찌든 마음을 치유하고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맛보는 기쁨을 얻어. 창조성, 예술, 문학은 모두 이행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취미가 필요해. 외부에서 가해오는 조건이나 압박에서 벗어나 내면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야. 잘하든 못하든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어.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뿐이야. 그러니 따라 습관적인 비교와 평가로 취미 세계를 망치지 말자. 놀이 세계까지 경쟁을 들여오지는 말자. 내가 재밌고 즐겁다는데 누가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겠니? 내 뜻대로 찾아 누리는 사소한 재미가 많아져야 팍팍하고 사나운 인생을 견딜 수 있어. 그러니 취미만큼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취향껏 하겠다고 마음먹자. 사실 취미생활 외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 세상은 내가 맞춰야 하는 일과 사정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리고 취미라는 평생 친구를 얻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그저 좋을 뿐이야.